인물평. 140cm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체구에 춘초시대의 약육강식의 패권질서 환경 속에서도 제나라 3대에 걸쳐 최고 관직에 있으면서도 30년 동안 옷 한 벌로 생활한 검소함을 보여주고 적재적소에 맞는 어휘를 잘 선택하여 촌철살인으로 상대방의 말문을 막고 단번에 핵심을 짚어내며 상황을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면서도 부드럽고 유려한 말로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만들어주어 스스로 깨우치고 움직이도록 하는 능력으로 사마천은 안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를 위해 마부가 돼도 기쁨과 흠모로 모시리라며 그대의 덕망을 칭송하고 공자와 제갈량도 그대의 기질을 감탄했다니 그대의 명성이 만대에 빛나는구나. 안영은 중국 춘초시대 제나라의 명재상이다. 제영공, 장공, 경공 3대를 섬긴 재상으로서 절약 검소하고 군주에게 기탄 없이 단언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안평중 혹은 안자라는 존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는 제나라 평중 이유 출신으로 집안은 대대로 관직을 지냈다. 제영공 26년 기원전 556년에 부친 안약이 병사하자 안영은 부친의 상대부 직위를 이어받아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사서에 따르면 안영은 140cm도 채 되지 않는 단신이었던 것이다. 항상 사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간언을 하여 제나라 안에서 절대적인 인망을 얻어서 군주조차도 안영을 조심스럽게 대하였다고 한다. 중국의 이른바 춘추 전국 시대는 약 550여 년간 지속되었다. 공자가 편찬한 춘추와 전한 시대 학자 유향이 정리해서 쓴 전국책에서 이름을 따 춘추 전국 시대라 부른다. 이 시기는 수많은 국가와 영웅호궐이 탄생하고 소멸했으며 그와 함께 간신과 반역 그리고 책략과 모략이 넘쳐나던 시대였다. 사마천은 사기로 그 시대를 비교적 상세하게 역사로 전했다. 그 덕분에 후대 사람들은 사기에 등장하는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물의 등락구리고 성패를 통해 과거를 거울 삼아 지금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550년의 장대한 세월을 기록하면서 그 역사 속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사마천이 존경을 표한 유일한 인물이 제나라의 재상 안영이다. 그는 영공, 장공, 경공 등 내리 3대를 40여 년간 섬기며 환공 이후 제나라의 제2의 전성시대를 연 시대의 영웅이었다. 사마천은 내가 안영을 모실 수 있다면 마부 신세가 되어도 좋겠다고 수레할 정도로 그는 재상, 외교가, 전략가 그리고 인간 경영과 처세까지 어떤 것 하나도 소홀하거나 허술하지 않았던 완벽한 인물이었다. 중요한 점은 안영이 시대의 이인자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삶과 학문, 인품, 처세를 실용적으로 해석해 현실에 적용하고 실천했다는 점이다. 그것이 안영이 훗날 안자로 불리며 후학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은 이유이다. 제나라는 춘초 패중 첫 번째 패자가 되었다. 전국시대에는 전국지룽의 하나로 강성한 국가였다. 제나라가 이처럼 강국으로 성장한 바탕에는 관중과 안영 같은 명재상의 활약이 있었다. 관중은 환공을 도와 춘초시대 초반을 주도했고 안영은 영공, 장공, 경공세 임금을 절검과 역행으로 보조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 당시 약육강식의 패권질서 환경 속에서도 안영의 탁월한 외교 능력과 전략은 시대를 초월한 전범이 되었다. 안영의 외교관으로서의 주체성과 당당함을 보여주는 몇 가지 일화가 전해진다. 제나라 경공 때였다. 왕인 경공이 아끼는 말이 죽었다. 경공은 화가 너인 말을 관리하는 직책의 사지를 찢어 죽이라고 명했다. 이때 옆에 있던 안영이 말하기를 유순시대에는 사지의 어느 부분부터 찢었는지 왕께서는 아시는지요라고 했다. 그러자 경공은 어인을 옥에 가두라고 했다. 다시 안영이 말하기를 그냥은 안 됩니다. 제가 그의 죄목을 따진 다음 옥에 가두시지요라고 했다. 그리하여 안영은 어인에게 따지기를 내 죄를 아느냐. 너는 3가지 죄를 저질렀다. 첫째, 너는 말을 관리하라 했는데 말을 죽였으니 직책을 완수하지 못했다. 둘째, 군주가 아끼는 말을 죽게 했으니 그것이 2번째 죄다. 셋째, 군주께서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고는 군주를 원망할 것은 물론 제후들도 우리나라를 깔볼 것이다. 그러니 너를 옥에 가둔다. 알겠느냐? 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경공은 그만 풀어주어라. 내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했다. 안영은 사심없이 군주를 보필했다.
하루는 시장 근처의 조그마한 집에 사는 안영을 위해 경공은 큰 집을 지어 이사를 하라고 권했다. 물론 경공이 안영에게 하사하는 선물이었다. 하지만 안영은 이 집을 마다했다. 저는 시장 근처 작은 집이 좋습니다. 대대로 이곳에서 살았고 또한 시장이 가까워 민심도 잘 살필 수 있고 물건도 쉽게 살 수 있어 편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 할 수 없지. 그런데 시장 근처에 산다니 요즘 어떤 물건이 싸고 비싼지 알고 있는가? 지금 시장에서는 목발이 제일 비싸고 신발이 제일 쌉니다. 아니 왜 그런 것이요? 지금 나라의 형벌이 잔인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죄인들의 발목을 자릅니다. 그러니 발이 잘린 사람들이 넘쳐나 목발이 제일 비싸고 신발을 신을 사람이 없으니 신발값이 제일 쌉니다. 경공은 안영의 말을 알아들었다. 곧바로 명을 내려 죄인의 발목을 자르는 형벌을 없애고 모든 형벌을 다시 제정했다. 이처럼 안영은 내정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제 나라의 국정을 안정시켰다. 안영은 어떤 상황에서도 직언을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안영의 직언이 100% 효과를 보인 것은 그의 독특한 처세에 기인한다. 물론 안영의 직언을 충성심으로 잘 받아준 군주의 리더십도 돋보이지만 무엇보다 안영은 직접적 방법보다는 비유를, 당장보다는 한순간 뒤에 말을 건네는 직언의 고수였다. 기원전 540년 안영이 경공의 사자로 초나라의 사신으로 간 적이 있었다. 초나라와 서먹서먹해진 외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초나라는 영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영왕은 왕위에 있는 조카가 알아눕자 문병을 핑계로 병석에 들어가 왕을 살해하고 권좌를 탈취한 극악한 인물이었다. 초나라의 왕은 그가 언변이 뛰어나고 지혜롭다는 명성을 듣고 그를 시험하려 계략을 꾸몄다. 마중하는 관리에게 체구도 작고 외모가 그리 준수하지 않은 그가 도착하면 궁궐의 대문이 아니라 개나 드나 들듯한 작은 견문으로 입궁시키라고 지시하였다. 당도하여 이러한 대접을 받자 안짜는 상대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개의 나라에 파견되면 개구멍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저는 초나라로 파견되었으니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치 않소라고 단호한 말로 거절하니 초나라 관리는 다시 궁궐의 대문을 열어 그에게 예를 갖추어 마중하였다. 영왕이 안영에게 제 나라에 인물이 없어 볼품없는 사람이 사자로 왔느냐고 비아냥거리자 안영은 제 나라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명한 군주에게는 현신을, 어리석은 군주에게는 못난 신하를 보냅니다. 제가 어리석어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말해 오히려 조영왕을 무안하게 했다. 초나라 왕이 다시 계책을 세워 제 나라를 모욕하려고 안저에게 잔치 자리를 마련하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 죄인 한 사람을 끌고 오게 하였다. 초나라 왕이 끌려온 자의 죄가 무엇인가? 라고 묻자 관리는 제 나라 사람인데 도둑질을 했습니다. 라고 답했다. 초나라 왕이 안저에게 제 나라 사람은 정말 도둑질을 잘하는군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안자가 귤이 회남에서 자라면 귤이 되지만 회북에서 자라면 탱자가 된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며 귤과 탱자는 생긴 것이 비슷하지만 맛이 다른 이유는 기후와 풍토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안자는 또 덧붙여서 이 사람이 제 나라에 있을 때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초나라에 오면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응수하였다. 비열한 초나라 왕에게 식물도 주변의 환경에 의해 성질이 바뀌듯 사람도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일화는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귤화위지라는 고사성어의 유래다. 안영은 만약 자신을 마중 나온 방문국의 관리가 자신을 희롱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박차고 돌아서 왔거나 모욕을 참지 못하고 날카롭게 찌르는 막말로 응수했다면 현장에서 분은 풀었을 것이다. 그렇게 했더라면 외교 관계는 어그러지고 제 나라를 집어삼키려 기회를 엿보던 초나라는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찾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말하며 자존감을 지켜내는 기질을 발휘하였다. 또 초나라 왕의 비겁한 계책에도 굴하지 않고 대응하며 할 말을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완곡한 표현으로 소신껏 논리를 조목조목 펼쳤기에 외교적 위상에서 제 나라의 권위가 폐해를 당하지 않았고 국익도 손상되지 않았다.
안영은 제나라 재상의 신분이면서 쌀 10개 값의 배옷과 겨우 껍질만 벗긴 거친 곡식을 먹으며 달걀 5개, 그리고 태채라는 나물이 고작이었다. 좌우 신하가 이를 알고 임금에게 알려주자 임금은 안자에게 읍을 봉지로 내려주고 다시 전무후를 시켜대 무염 2땅을 내려주도록 하였다. 이에 안자는 이렇게 거절하였다. 태공으로부터 지금 임금까지 모두 수십 명의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 때마다 신하들이 임금을 즐겁게 하여 땅을 얻어갔다면 지금에 이르러서는 우리 제나라를 향해 땅을 구하겠다고 달려들어 쟁취하고 기어오르는 선비가 발 디뎌 놓고 붙어 살 땅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듣건대 신하로서 덕이 있으면 근옥을 더해주는 것이요 덕이 없으면 근옥도 물려야 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찌 못난 아비이면서 못난 아들 대해까지 영화를 누리게 하겠다고 주는 대로 봉급을 받아 임금의 정치를 어지럽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끝내 거절하고 말았다. 경공이 안영에게 물었다. 나라 다스림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안영이 사당의 쥐가 걱정입니다. 라고 답했다. 경공이 되물었다. 안영은 사당은 나무를 세우고 흙을 발라 만들어 쥐가 의탁해 살게 됩니다. 불을 지르면 사당이 타버리고 물을 붓자니 흙벽이 무너집니다. 이 때문에 쥐는 박멸할 수 없습니다. 나라에도 이런 사당의 쥐가 있습니다. 바로 군주의 좌우 신하들이지요. 이들은 안으로는 군주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으며 밖으로는 그 권세를 팔아 백성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죽이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날 것 같고 죽이자니 군주에게 의탁하여 마치 군주의 뱃속에 있는 경우와 같습니다. 이 역시 나라의 사서입니다. 안영의 설명이 이어진다. 송나라에 술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릇도 청결하고 간판을 높이 세워 하였으나 술이 다 씌어지도록 팔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에게 까닭을 물으니 당신의 개가 사나워 사람이 그릇을 가지고 들어가 술을 사려 하면 개가 먼저 손님을 맞아 물어버립니다. 술이 씌어지도록 팔리지 않은 까닭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물은 나라에도 사나운 개가 있습니다. 군주의 명령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자들입니다. 현명한 선비들이 군주와 일하려 해도 이를 맡은 이들이 먼저 맞아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역시 사나운 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가리천정은 목이 말라야 비로소 우물을 판다는 뜻이며 안자춘추의 내편 잡상에 나오는 말이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닥친 뒤 서두르며 허둥대거나 평소 준비성이 없어 늘 헤매는 사람, 상황이 다급해진 뒤 뒤늦게 대처하며 때가 늦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노나라 소공이 제나라로 도망쳐 몸을 의탁한 일이 있었다. 제나라 경공이 하루아침에 권좌에서 물러나 초라한 신세에 놓인 연유를 소공에게 묻자 소공은 지난 날을 후회하며 이렇게 답했다. 자신을 보조할 충신은 등용하지 않고 주변에 간신과 소인배만 두었기 때문이다. 소공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권좌에 있을 때는 누가 충신인지 몰랐으나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비로소 알게 됐다. 기회가 좋아진다면 이제는 바른 정치를 할 수 있겠다. 경공은 이 말을 듣고 소공이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신복인 안자를 불러 소공이 노나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면 현명한 군주가 되지 않겠냐며 안자의 생각을 물었다. 그러자 안자는 이렇게 뜻밖의 대답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어리석은 자는 후회가 많고 물에 빠진 자는 수로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며 길을 잃은 자는 길을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쟁에 닿아서야 병기를 만들고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파는 것과 같은 것이니 아무리 서두른다 한들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기원전 551년 진나라 대신 난영이 권력투쟁에서 정적인 사계에게 패하자 제나라로 망명했다. 장공은 난영을 환영했다. 그것은 난영을 이용해 진나라의 약점을 간파하고 또한 내분을 일으켜 진나라를 정복하려는 목적이었다. 안영은 장공의 이런 계략을 반대했다. 아직은 제나라가 진나라와 싸울 힘이 없고 또한 진나라의 집안 싸움에 끼어들어 이익을 얻겠다는 목적의 전쟁은 명분과 실리 모두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장공은 안영의 계속되는 간언을 불쾌하게 생각했다. 안영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없다는 판단을 하자 사직하고 시골로 낙향했다. 장공은 귀찮을 정도로
가난하는 안영이 없어지자 난영을 앞세워 진나라와 전쟁을 벌였다. 하지만 장공의 의도와 다르게 난영은 진나라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몇 번의 전쟁에서 진나라에게 패하고 말았다. 많은 군사가 죽고 물자가 귀해지자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장공은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렇다고 변할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다. 전쟁에서 패한 후 백성을 위로하고 국력을 재정비하기는커녕 또다시 전쟁을 준비하면서도 주지육림에 빠져 있었다. 장공에게는 최저와 경봉이라는 측근이 있었다. 이 두 사람은 영공사후 후계 싸움에서 장공의 손을 들어주어 장공이 왕위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장군들이었다. 이 두 사람의 세도는 하늘을 찔렀다. 장공 역시 이 두 사람의 집을 오가며 술을 함께 할 정도로 가까운 측근이었다. 하지만 장공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결코 넘었다. 그것은 그의 호색이었다. 최저 역시 호색한이었다. 그는 제나라 당읍의 성주에게 당강이라는 미색이 뛰어난 부인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당강을 본 최저는 그녀의 미모에 반했다. 그러던 차에 당읍의 성주가 죽었다. 최저는 권력으로 당강을 자신의 후처로 맞았다. 장공은 최저의 집에 드나들다 당강을 보고 호색의 기운이 발동했다. 당강 역시 최저보다는 제나라 군주인 장공의 품이 더 좋았다. 장공은 매일 최저와 술을 마신다는 핑계로 최저의 집을 방문했고 그때마다 당강과 간통을 일삼았다. 최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상대가 왕인지라 어쩔 수 없이 보고만 있었다. 반면 장공은 국사를 논하는 자리에서 사사건건 최저의 의견에 면박을 주고 최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기원전 548년 드디어 인내심이 폭발한 최저는 장공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살해하고 말았다. 그리고는 경봉과 함께 권력을 장악했다. 제나라의 모든 관료들이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다. 장공의 시신은 최저의 집에 안치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안영이 들었다. 안영은 당장 마차를 몰아 최저의 집으로 향했다. 장공의 죽음을 애도해 문상을 하면 최저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최저의 힘이 두려워 장공에게 군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이 또한 불중한 신하가 되는 상황이었다. 최저의 집에 들어서자 최저가 칼을 들고 안영을 맞았다. 하지만 안영은 당당했다. 장공은 비록 현군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우리가 모시던 군주였다. 예로부터 군주가 죽으면 신하 또한 따라 죽는 것이 예법이지만 장공은 나 혼자만의 군주가 아니니 나는 따라 죽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죄가 없으니 이 자리를 피해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군주가 죽었으니 문상은 해야 되겠다. 안영의 장공의 시신 앞에서 곡을 하고 예의를 차렸다. 최저는 안영을 죽이려 했으나 최저의 가신들이 말렸다. 안영은 제나라 백성뿐 아니라 천하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입니다. 그를 죽인다면 공의 죄가 만대에 전해질 것입니다. 최저는 칼을 내렸다. 최저는 경봉과 함께 장공의 이복동생 저구를 제나라의 군주로 올렸다. 이가 바로 경공이다. 그리고 최저는 제나라 시조 태공의 사당에 모든 관리들을 모아 충성 맹세를 받았다. 앞으로 나 최저와 경봉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말을 외쳐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죽음을 당하리라. 대신들은 시퍼런 서술에 눌려 최저와 경봉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 안영의 차례가 되었다. 앞으로 군주와 왕실의 편을 들지 않고 최저와 경봉의 편을 드는 자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안영은 대담하게 이렇게 외치고 내려왔다. 격분한 최저는 안영을 죽이려 했으나 가신들이 모두 만류했다. 장군, 장공이 죽어도 백성이 가만히 있는 것은 그가 복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영을 죽이면 백성들이 모두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최저는 이번에도 안영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었다. 안영의 대담함과 강직한 성품이 드러나는 일화이다. 안영이 나오는 것을 본 마부가 급하게 마차를 몰려하자 안영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빨리 간다고 안 죽고 천천히 간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 죽을 놈은 아무리 빨라도 무덤 속에 있는 법이다. 그러니 천천히 가거라. 이름만 왕인 경공은 안영을 재상으로 기용했다.
권력을 장악한 최저와 경봉도 안영의 기용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만큼 안영의 인품과 학식은 제나라 백성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였다. 최저와 경봉은 권력을 장악했지만 곧 내분으로 두 집안은 쓰러지고 만다. 최저의 집안은 기원전 546년 후계자 분쟁을 하는 중에 경봉에 의해 몰락한다. 경봉 역시 일시적으로 권력을 독점했지만 1년 후 진무, 포, 고, 난시 연합 세력이 경봉을 공격해 역시 가문이 멸문당하고 만다. 권력을 양분한 양진영이 권력 독점을 위해 경공의 신병을 장악하려고 무리한 싸움을 하다 도리어 당한 것이다. 이 치열한 내분 중에도 안영은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오로지 경공만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것은 안영의 명분이었다. 제경공은 즉위한 직후 안영에게 동을하는 고을을 다스리게 했다. 안영은 이미 명성이 높은 현인인지라 경공이 기대를 가졌을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안영이 부임한 후 들려오는 소식은 그에 대한 비방뿐으로 기대가 무색할 지경이었다. 실망한 경공이 그를 소환하여 파직하려 하자 안영이 말했다. 저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컨대 저에게 다시 3년을 주신다면 틀림없이 좋은 소문이 퍼지도록 하겠습니다. 경공이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임기를 연장해주자 얼마 뒤부터 그에 대한 칭송이 자자했다. 경공이 기뻐하며 3년 뒤 상을 내리려고 하자 안영은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경공이 의아해서 까닭을 묻자 안영이 대답했다. 처음에 신은 간악하고 사악한 무리들이 지름길, 편법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고 그들의 통로를 지키는 문지기들의 임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러자 음란한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여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소하고 효도와 우애를 다하도록 권면하자 게으른 백성들이 저를 미워하여 비난하였으며 법을 집행할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자 귀족이거나 힘을 가진 자들이 저를 미워했던 것입니다. 부조리한 관리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측근들조차 저를 싫어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에 대한 비방과 참소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은 단속을 게을리하고 죄지은 자를 처벌하지 않으며 아부하는 자들을 가까이 했더니 게으른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귀족이거나 힘을 가진 자들이 즐거워하여 저에 대한 칭송이 자자해졌습니다. 경공이 비로소 깨닫고 안영에게 국정을 맡기자 제나라는 크게 흥성하였다. 경공은 술을 좋아하는 군주였다. 한 번은 무려 7일간 주연이 계속되었다. 그러자 경대 부인 홍장이 경공에게 이제 술자리를 끝내라고 간청했다. 경공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홍장은 차라리 내 목을 베라고 외쳤다. 술자리의 흥은 깨지고 경공은 분노했다. 모든 대신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안영이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다. 경공이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안영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홍장이 충언을 올리고도 목숨이 살아있으니 다행입니다. 만약에 주군이 거렁이나 주왕 같은 폭군이었으면 홍장은 죽었을 것입니다. 경공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술자리를 끝냈다. 안영은 말을 이었다. 술은 인간과 인간의 소통과 우애를 다지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옛날 환공 때는 농사를 짓거나 배를 짜는 일을 할 때도 술을 먹느라 이를 게을리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미풍양속이 살아있고 도적도 없고 세상에 의와 덕이 넘쳤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적당할 때 끝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마시고 나면 자리에서 일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술을 마시는 서로 간의 예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 경공과 안영이 물가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옷이란 새 것이 좋고 사람은 옛 사람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공은 옷은 새 것이면 정말 좋지요. 그러나 사람은 오래 지나면 사정을 너무 잘 알게 됩니다. 라고 대꾸하였다. 말의 의도를 알아채고 안영은 다음날 사직했다. 저는 오래되어서 늙고 무능하여 젊은이들의 일을 수행할 수 없사옵니다. 안영은 평민이 되고 경공은 혼자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 그러자 실수가 늘어났고 백성들은 동요했다. 경공은 두려운 나머지 다시 안영을 불러들였다. 사마천은 안영의 행적 가운데
두 가지 일화를 골라 사기 관한 열전에 실었다. 안영이 재상이 되었을 때 하루는 마차를 타고 길을 가던 중에 죄수 한 사람이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월석보라는 사람으로 본래 한자였다. 안영은 마차에서 말 한 마리를 풀어 속죄금으로 대신 내주고 월석보를 석방시켜 마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안영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자 월석보는 안영에게 절교하기를 청하였다. 안영이 놀라서 의관을 단정히 하고 나와 물었다. 저는 사람이 어질지는 못하지만 당신을 곤경에서 구해드렸는데 어찌 이리 빨리 절교하려고 하십니까? 그러자 월석보는 말했다. 듣건대 군자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자기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소. 방금 내가 죄수의 몸이었을 때 그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그대는 이미 느낀 바가 있어 나를 구해주었으니 이는 나를 알아준 것이요. 그런데 나를 알아주면서도 예의를 갖추어 대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죄수의 몸으로 있는 것이 나을 것이요. 안자는 즉시 월석보를 상객으로 대우하였다. 안영의 마부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재상의 마부답게 큰 차양 아래 앉아 네 마리의 말을 모는 것을 자랑스러워했다. 어느 날 마부가 집에 들어가자 그의 아내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남편이 놀라 물으니 아내가 대답했다. 안자는 키가 6차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나라의 재상이 되어 제후들 사이에 명성을 날리고 있어. 오늘 제가 외출하는 모습을 보니 품은 뜻이 심오하고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키가 8자나 되건만 남의 마부 노릇이나 하면서도 우쭐대고 있으니 그만 이혼하고 싶어요. 이 말을 듣고 마부는 몹시 부끄러웠다. 이때부터 마부는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사람을 대할 때 몹시 겸손했다. 마부가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고 안영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세히 물어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부가 기과천선한 것에 대해 칭찬해주고 후에 안영은 마부를 대부의 직에 추천하였다. 제나라 영공 때의 일이다. 영공은 궁녀에게 남자 옷을 입혀놓고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이 소문이 퍼져 민간에서도 여자가 남장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되자 영공은 이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영공의 지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 영공이 짜증을 내자 안영은 이렇게 답했다. 임금께서는 궁궐 안 여인들에게는 여전히 남장을 시키시면서 궁궐 밖 백성들에게만 금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밖에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은 속임수입니다. 민간의 남장을 금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궐안 여인들의 남장부터 금지하십시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양두구육이라는 고사성어가 여기서 유래했다. 안영은 경공이 그를 재상에 임명하면서 본격적으로 활약한다. 본래 경공은 술과 음악, 사냥을 좋아했고 나태해 방종한 일도 잦았다. 만약 안영이 없었다면 나라가 망했으리라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경공은 최소한 안영이 직언을 올리면 반성할 줄 알았다. 당장은 기분 나빠하더라도 이내 고치곤 했다. 안영은 경공이 과오를 범하더라도 곧바로 질책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안영은 모든 일을 해결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움직이는 방법을 쓰지 않았다. 대신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주면서도 자신의 뜻과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에 매우 능했다. 제나라 군주인 경공에게 하루에도 3번의 잘못을 지적할 정도로 성품은 강직했지만 그가 40여 년의 관직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경공이 궁궐 밖으로 사냥을 가서 18일이나 돌아오지 않자 안영의 임금을 찾아 나섰다. 돌아가자고 청하는 안영에게 경공은 말한다. 나라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과인은 선생을 비롯하여 5 신하에게 각각의 소임을 맡겼습니다. 과인이 심장이라면 이들은 나의 팔다리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팔다리가 모두 제 역할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인이 안심하고 편안함을 좀 즐긴들 이게 뭐 어떻다고 그러십니까? 안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팔다리 보고
심장 없이 열여들에나 떨어져 있으라고 한다면 이는 너무 긴 시간이 아닙니까? 경공은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며 환궁했다. 이 밖에도 안영은 경공이 우연히 만난 굶주린 노인을 불쌍해하고 또 어린 새를 잡았다가 가련하다면서 놓아주자 성군의 도를 알고 계시다며 칭찬했다. 경공이 우쭐해하자 안영은 임금께서 저렇게 한 사람의 노약한 자도 불쌍히 여기시니 어렵고 힘든 모든 백성들을 가련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임금의 은혜가 작은 새에게도 미쳤는데 하물며 백성에게야 오죽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한다. 경공은 멋쩍었을 것이다. 그는 즉시 신하들을 소집해 백성을 보살필 세세한 대책을 마련하게 했다. 어느 날 경공이 사냥에서 돌아와 누각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 그때 마침 경공이 아끼는 신하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경공은 매우 기쁜 얼굴로 안영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나와 장단을 잘 맞추는 사람이야. 매우 훌륭한 사람이지. 그러자 안영이 경공의 말에 정중히 말했다.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전하와 장단을 잘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전하의 동조자입니다. 그러자 경공은 장단을 맞추는 것과 동조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하고 물었다. 장단을 맞춘다는 것은 조화를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요소들을 재료 삼아 하나의 음식으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과불급이 없어야 좋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동조한다는 것은 자기의 맛을 내지 않고 전하의 요구대로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하가 부정할 때는 부정하고 반대로 전하가 긍정할 때는 긍정만 하는 것을 동조라고 말합니다. 전하가 긍정하는 것에 부정할 것이 있으면 부정해야 하고 전하가 부정하는 것에 긍정할 것이 있으면 부당한 부정에서 전하를 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조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답했다. 요컨대 안영은 경공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부드러운 말로 그를 일깨워줌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만약 그가 경공의 잘못을 엄하게 비판하고 책망했더라면 경공은 분명히 그를 어려워하고 멀리했을 것이다. 실수를 바로잡고 더 나아지려 노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안영 또한 자신의 능력을 밝히지 못했을 테고 말이다. 경공에게는 총애하던 양국어라는 신하가 있었다. 경공이 이 두 사람, 재상 안영과 총사령관 사마양저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으며 이 한 사람, 양국어이 없었다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즐길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양국어는 경공의 비위를 잘 맞춰주며 임금의 유흥과 오락을 책임졌던 인물이다. 안영은 이런 양국어를 내치자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경공 같은 임금은 어느 정도 일탈을 허용해줘야 삐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국어가 못마땅하기는 했던 것 같다. 머리가 똑똑하고 나름 능력도 괜찮은 인물이 임금을 노는 대로만 이끌고 있으니 말이다. 하루는 양국어가 저는 죽을 때까지 선생님에게 미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안영은 이렇게 답한다. 행동하는 자는 언제나 성취하는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멈추지 않고 걷는다면 끝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저라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항상 움직이며 포기하지 않고 항상 실천하며 쉬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께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어찌 저 따위에게 미치지 못한단 말입니까? 행동하는 자는 성취하게 마련이고 걷는 자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이 안영의 행동 철학이었다. 안영은 냉정한 관리자였다. 그는 정적을 파멸시키고 죽이는데 일고의 주저도 없었다. 그것은 그의 인품과는 별개였다. 그는 덕과 인을 갖추고 인정과 배려의 인품이었다. 하지만 한나라의 재상으로서 그는 전혀 빈틈을 보이지 않는 완벽한 관리였다. 안영의 시대에 최고의 현자가 있었다. 바로 공자이다. 안영은 공자보다 30세쯤 나이가 많았다. 하지만 공자의 덕망과 학식은 노나라를 넘어 천하에 그 이름이 드높았다. 경공 역시 공자의 소문을 듣고 그를 초빙하고자 했으나 안영은 반대했다. 그는 지금 같은 난세에 옛 성현들의 사상을 그대로 실행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때문에 노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열국들을 유세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사상은 드높고 본받아야 할 인의의 사상이나
지금 같은 세상에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을 소모하는 제사도 중요 여기는데 이는 가난한 백성들이 본받을 만한 것이 못되옵니다. 하여 공자를 중용하여 재상에 임명하신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의 바탕을 둔 소신 넘치는 반론인 것이다. 천하의 성현으로 존경을 한 몸에 받던 공자의 사상마저 현실 정치에 적용할 수 없다는 안영의 굳은 심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공자는 안영을 공경했다. 한 번은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안영이 법도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말하자 공자는 안영을 찾아가 그 연유를 직접 물어보았다. 그러자 안영은 인륜의 기본을 이루는 예와 덕에 관해서는 약간의 어긋남도 용납이 안 되지만 이것을 현실에서 실행하는 데는 약간의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자는 이를 두고 안영의 행동은 예를 넘어선 예라고 칭찬을 하였다. 또한 공자는 안영이 친구를 사귀고 대하는 태도는 배울 바가 많다. 아무리 상대방과 친해져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잊지 않는다. 친할수록 존경하는 것이 진정한 친구의 덕목이다. 라며 안영에 대한 칭찬을 덧붙였다. 안영에 대한 공자의 칭찬은 특히 안영의 탁월한 외교술에 있어 절정을 이루고 있다. 역시 안자춘추의 내편자파에 나오는 안영의 일화를 통해 공자는 안영을 한마디로 훌륭하도다 라고 국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춘추시대 진나라의 평공은 제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진나라의 평공은 먼저 대부 범소를 제나라에 보내 제나라의 상황을 탐색하게 하였다. 범소가 제나라에 도착하자 경공은 연회를 베풀었다. 연회가 무르익자 범소는 임금이 마시는 술잔을 감히 달라고 청하였다. 경공은 내심 진나라를 두려워하고 있었으므로 범소에게 술잔을 내려주었다. 범소는 경공이 내린 잔에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시더니 다시 빈잔에 술을 가득 따라 경공에게 돌려주며 말하였다. 전하께 마음을 담아 술잔을 바치오나이다. 이를 본 안영은 자신이 먼저 나서 잔을 가로챈 후 시종에게 명령하였다. 세 잔을 전하께 바쳐드려라. 이를 본 범소는 몹시 불쾌한 표정을 지은 후 벌떡 일어나 제나라의 태사에게 말하였다. 천자의 음악을 연주토록 하시오. 범소는 웃으며 말하였다. 그러면 신이 전하를 위해 춤을 추겠소이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태사가 머리를 흔들며 말하였다. 저희 제나라에서는 천자의 음악을 연주할 수 없습니다. 범소는 진나라로 돌아와 평공에게 자세히 보고하며 말하였다. 제나라를 함부로 공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째서인가? 의아한 표정으로 평공이 물었다. 이에 범소는 대답하였다. 제나라에는 안영과 태사와 같은 훌륭한 신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나라를 공격하여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훗날 이 말을 들은 공자는 안영의 뛰어난 외교술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칭찬하였다. 참으로 훌륭하도다. 그런 후 공자는 안영을 이렇게 평가하였다. 술잔과 도마 사이를 벗어나지 않고 천리 밖을 알았으니 이는 안영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가히 적을 물리쳤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안영은 무력을 쓰지 않고서도談판을 통해 상대방을 굴복시킨 외교술에 대해서 공자는 극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도살 3사란 복숭아 2개로 용사 셋을 죽였다는 뜻이다. 이도살 3사는 3명에게 복숭아 2개를 주면서 공이 있는 사람이 먹으라고 했는데 서로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다투다가 결국 부끄러움에 셋 모두 자결했다는 내용이다. 경공 최의시, 전개강, 고야자, 공손첩 등 3명의 용맹스런 역사가 있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주군을 위해 목숨을 건 큰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올랐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공을 빌미로 서서히 국정을 농락하자 부담을 느낀 경공은 재상 안영을 통해 그들을 제거할 묘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안영은 귀한 복숭아 2개를 두고 3명의 무사 중 가장 공이 큰 2사람이 먹으라고 했다. 그러자 공손첩이 먼저 자기는 사냥하던 경공에게 달려드는 호랑이를 맨손으로 쳐 죽여 위기에서 구해준 자기 공을 말하며 복숭아 하나를 가져갔다. 다음에는 고야자가 경공이 황하에서 커다란 자라의 습격을 받았을 때 이를 잡아 죽여 위기에서 구한 이야기를 하며 복숭아 하나를 가져갔다. 마지막 전개장이 나서 경공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방자한 서나라를 정벌해 큰 공을 세웠다고 하면서
두 분 장수보다 더 큰 공을 세웠으나 복숭아를 받지 못한 치욕에 앞으로 무슨 면목으로 조정에 설 수 있겠느냐며 자결했다. 그에게 복숭아를 양보하지 않고 먼저 먹었던 공손첩은 부끄럽게 여기고 따라 자결하고 고야자 역시 자결했다. 세 사람이 모두 죽음으로써 안영이 의도한 대로 되었다. 이도살 3사는 비록 교묘한 계략으로 상대를 제거한 구사지만 3명의 호위무사들이 명분 앞에서 체면이나 부끄러움을 아는 염치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안영이 파악하여 이런 계책을 쓴 것이다. 제갈량은 이 이야기를 소재로 한 양보음이라는 노래를 지어 즐겨 불렀다. 특히 그는 무슨 문제를 풀어야 할 심각한 상황에서 묘안을 생각하거나 구상할 때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 가사에 이도살 3사라는 고사의 내용이 들어있어 이 고사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물론 제갈량 자신도 춘초시대 가장 훌륭한 재상 중 한 사람인 안영의 지혜를 흠모하고 존경했다고 한다. 기원전 500년 안영은 저에게 가법을 바꾸지 말도록 유언하고 사망하였다. 안영이 중태에 빠졌을 때 경공은 치수가의 나들이를 나가 있었다. 파발이 도착하여 안영의 위독을 알리자 경공은 마차에 올라서 급히 임치로 향했다. 경공은 마차의 속도가 느리다며 마부에게서 고삐를 뺏어 들고 스스로 말을 몰았다. 그러나 그것도 느리다고 느끼고 심지어는 마차에서 내려서 스스로 달려가다가 마차에 다시 타기를 3번이나 반복하며 마침내 임치에 도착하였다. 경공은 바로 안영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영의 시신을 껴안고 통곡했다. 근신이 군께서 이렇듯 슬피 통곡하시는 것은 예가 아닙니다. 라고 간하였으나 경공은 지금 예를 따질 겨를이 아니다. 내가 옛날 선생과 공부에 놀러 갔을 때 하루에 3번이나 내 과시를 책망해 주었다. 이제 누가 내 과시를 바로 잡아주겠는가. 선생이 돌아가신 것은 곧 내가 망하는 것이다. 지금 어찌 예를 따지겠는가. 라고 말하고 슬픔이 다할 때까지 곡하였다. 안영은 재상, 외교가, 전략가 그리고 인간 경영과 처세까지 어떤 것 하나도 소홀하거나 허술하지 않았던 완벽한 인물이었다. 중요한 점은 안영이 시대의 이인자에 만족하지 않고 그의 삶과 학문, 인품, 처세를 실용적으로 해석해 현실에 적용하고 실천했다는 점이다. 그것이 안영이 훗날 후학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은 이유이다. 사후 평이라는 시호가 내려 안평중이라고 불리게 되나 후세 사람들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안자라고 불렀다. 현재 안영의 묘소는 중국 산둥 성지보시에 있다. 감사합니다.